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아침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새벽에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역대 단일화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두 후보 조금 전인 8시에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목소리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드라마가 새벽에 연출됐는데 관련해서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뭔 일입니까? 안철수가 선거 6일 남겨두고 윤석열과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이렇게 극적인 단일화가 또 있을까요? 만우절인 줄 알았잖아요. 어쨌든 단일화가 됐으니 남은 6일 동안 정말 선거가 더욱 요동치겠군요. 그나저나 대체 안철수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신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절대 단일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안철수. 어떻게 없던 신뢰가 갑자기 왜 생긴 걸까요? 심지어 안철수가 먼저 회동을 제안했다고 하니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김윤 본부장님, 네. 어제 급하게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네. 내부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뭐 회의가 아직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이따 들어봐야 좀 알 것 같은데 우선 뭐 저로서는 직접 네.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경진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윤핵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얼핏 제가 이게 사실하고 이제 팩트하고 다를 수 있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일단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그렇죠.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실무선에서는 약간의 얘기들이 오고 갔었던 것 같고요. 어제 TV토론 직전 그리고 TV토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께 네. 좀 직접 뵙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TV토론 끝난 직후에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일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자정 무렵쯤 해서 아마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2~3시간 정도 이상 긴 시간 이렇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네. 거기서 극적으로 두 분이 함께 하기로 아마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일련의 어떤 시간적인 과정인 것 같고요. 큰 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국민의 열망이 그렇게 뜨겁고 사실은 이게 높은데 두 분이 각각 출마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두 후보님들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적인 의견 제시가 꽤나 있었던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두 분 모두 공의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TV 토론 끝나고 나서 그 만남의 계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좀 전에 기자회견 할 때 표정 보셨겠지만 참 저로서는 좀 짠합니다. 우리 짠하다. 후보가 짠합니다. 저희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계셨을지 저로서는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순간까지도 더 좋은 정권 교체에서 저는 더 좋은 쪽에 방점을 찍었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완주를 얘기했었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힘들더라도 민심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번 끝까지 완주해서 책임을 다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너무도 많은 민심의 거대한 파도는 압도적 정권 교체,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결국은 더 좋은 정권 교체는
확실한 정권 교체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어떤 책무로 알고 안 대표께서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좀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제 볼 때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흐름이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달성한 겁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승리의 목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에 되는데 제가 이 시점을 좀 봤을 때 두 후보가 좀 몰려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그렇죠. 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뭐냐면 이 단일화라든가 이제 정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청사진을 계속 이제 만들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단일화인데 이번 이제 단일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안철수 후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다가 그런 예상은 좀 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또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몰려서 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저는 나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선회한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단일화를 합의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비전 이런 것들이 뭐가 받아들여졌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를 한다 했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제안했었던 책임 총리제, 네. 선거제도 개혁 이런 내용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그런 내용을 제안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걸 받는다라고 했을 때 명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자회견 중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합당 선언을 했고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은 비전에 의한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공학적인 것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고 사실은 여론조사를 최근에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상당수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다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네. 일단은 모르겠다라거나 무응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도 기자들도 취재를 많이 하는데 특히 2030 세대는 단일화 시도 자체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그럼 이재명, 윤석열 중에 한쪽을 택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흩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방증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한 가지 시나리오 때문에 위축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했어요. 근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집니다. 네.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든 이재명 후보가 이기든 단일화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잘하고 못하고 책임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한국 정치 문화는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지면 이것은 안철수 때문이다라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안철수 후보가 두려워하고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도 만약에 뭐 15, 20% 이렇게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훗날을 내다보고 완주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원성 그리고 현재 자신의 낮은 지지율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제가 두 분 후보님을 위해서 조금 변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서 이제 변명을 해드리면 네. 어제 그제 뭐 여론조사 나왔던 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사자 대결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딱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0.1%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 이외에는 오차범위 내긴. 예, 나머지는 대체로 2에서 5% 정도 윤석열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 1등을 하는 수치가 나왔고 그 부분도 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어떤 여론조사는 사실은 10%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무슨 이게 굉장히 지지율이 빠지고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했다. 이런 상황적 맥락 설명은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두 분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중대선거구라든지 다당제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추후 합당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이 두 분이 어떤 가치를 합치하느냐
이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공정, 정의, 상식의 가치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의 어떤 그 정신을 충분히 같이 합쳐서 녹여 들어가겠다. 그 얘기는 두 분 사이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두 분 사이에 충분히 아마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정부의 비전도 이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조금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 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으로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최승현 의원님, 혹시 그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 그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추가적으로 좀 안 후보에게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통합이라 뭐 공동정부, 인수위 참여 이런 것들 외에 혹시 추가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추가로 더 네. 뭐 제시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게 없고 사실은 그때 굉장히 세부적인 사안까지 실무자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태규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그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가 사실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안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결단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미적거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은 계속 긴밀하게 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 예, 그다음에 그 장제원 의원의 그 매형, 네. 그분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에 있었던 시절 또 이제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서 어제 그 이태규와 장제원 의원이 만난 곳도 그 장제원 의원의 매형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카이스트 교수의 집에서. 예, 그 집에서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양측에서 이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두고 노력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 단일화가 무엇보다도 이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만약 가정한다면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가 2달 남아 있지만 지방 권력도 민주당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만으로는 힘에 붙일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쨌든 미래,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합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네. 국민들이 좀 더 마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뭐 이번 이 단일화가 처음 좀 삐걱거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4일 앞두고 사전 투표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은 네. 오히려 좀 더 극적인 측면도 있고 국민들한테 좀 더 감동을 주는 측면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즉시 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합당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합당 과정에서 또 이러저러한 마찰이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하태경 의원은 뭐 순조롭게 합당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당 논의는 이제 선거 후 즉시 하겠다. 선거 때까지는 정권 교체에 집중한다. 합당 이야기까지 그 선언문 안에 그 합당 얘기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단일화될 거다 막 이런 소문들도 돌고 이랬는데 아니 단일화의 대상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뒷받침해주고 본인도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쭉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극도로 막 싸우다가도 예, 최종적으로는 예. 합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이준석 대표도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차별은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공평하게 대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바른미래당 사례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합당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렇게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공동 정부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개념들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연합이거든요. 당대당 연합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끼리에서의 연합이면서 그 진영 안에서 누군가를 내각 추천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공동정부의 개념이 아니죠. 왜 그러냐? 흡수합병한 거예요.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그래서 백기 들고 들어온 거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공동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냥 이번 대선을 위해서 하나의 절차적 과정에서 후보를 하나로만 한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흡수합병한 것이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꼭 그렇게 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기 의원 사이의 어떤 그 논의 과정을 뭐 나름 상세하게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무슨 이제 내각이나 인수위 뭐 이 자리를 나눠 먹기 차원이 아니라 네.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이제 인재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의 어떤 능력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비전이나 그다음에 국민의당 측의 뭐 인사들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보완을 해서 국정 운영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이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합병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둘이 협력을 해서 국정 운영을 한다. 이런 대전제에는 분명히 양측이 공통된 인식과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 직후에 단일화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거의 승패에 상관없이 일단 합당은 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우선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미완의 숙제를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해결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합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실제로 제가 그때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협상단에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합당이 안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실제로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형식적으로는 명칭에 관한 게 부각이 됐지만 당명이요? 핵심적으로는 두 당이 합쳤을 때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근본적인 혁신, 가치와 비전과 정책과 인물에서의 변화가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 측은 굉장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렬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건 이준석 대표 변수가 있었다라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건 뭐 부차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후보께서 이렇게 합치기로 힘을 합치기로 보면 단순히 저는 이제 공학적인 차원은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물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실천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여기 임하는 후보부터 우리 어떤 당원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임하는 자세는 정말로 합당을 하더라도 단순히 산술적 합당이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문제도 많지만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혁신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동력이 계속 가능성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어떤 합당 추진 과정이 돼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합당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이라든지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죠. 그래야 사실은 국민들이 감동하는 어떤 정치의 프로세스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3달 있다가 곧바로 지금 이게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권력의 절반이거든요. 보면 이 지방선거가 있고 또 그리고 나서는 한 1년 8개월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합당한 이후에 또는 합당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지분, 뭐 누가 뭘 맞니, 뭐 공천을 어떻게 하니 이걸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을 비우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과정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성사가 된 이후로 이제 이 두 사람은 합동 유세, 공동 유세를 앞으로 좀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27일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더 노력을 안철수 후보님께 드렸는지. 글쎄 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또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좀 안 후보님을 그 전부터 좀 뵙고 또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고 했으면은 서로가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고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TV 토론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만나서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공동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안 후보님과 국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3당으로서 계속 존속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 후보 목소리까지 확인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단일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국민적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뭐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정치를 이렇게 해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통합을 가야 되는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평화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좀 가야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분열적인 갈라치기 정치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긴장 국면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시대 정치를 좀 가고 있는 국면인데 안철수 후보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뭐냐. 기존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혁신 정치와 쇄신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바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있었고 안철수 정치가 새 정치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저 모습을 볼 때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모습은 기득권 정치에 들어가는 모습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다당제라든가 여러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얘기해왔던 안철수의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품 안에 들어가서 안주하겠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일관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치 행태로서의 윤석열 후보의 품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저는 우리가 그냥 전략적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6일 남은 이 시점에서 유권자 판단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그 민주당도 사실 안 후보에게 굉장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단일화가 불쑥 돼버리니까 뭔가 허탈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이런 거였죠. 기존의 우리 한국 정치의 진영 논리라고 하는 부분, 승자 독식 구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법륜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게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인재 등용이라든가 정책도 서로 통합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통합정부론에 대한 부분을 이슈를 우리가 가져갔던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지금 통합정부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통합정부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제 조금 따라가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애초에 만든 게 누구냐? 전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3년 전이었나요? 그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그 취지대로 그대로 지켰다면 지금 아마 다당제가 확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입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양당 체제를 더욱 강화했고 그때 민주당이 180석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통합정부론 이거를 사실은 선거 전 초반에 들고 나왔으면 네.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 하여금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180석 집권 여당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네.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이재명 후보께서 또 민주당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공동정부론 또 통합의 어떤 언어들 그다음에 다당제 확립에 관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분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5년 내내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5년 내내 자신들 편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침소봉대한다고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해대했던 그런 세력과 집단이 국민에 의해서 뜨거운 정권 교체의 여망이라고 하는 이 열망에 의해서 심판당할 상황이 되자 5년 전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공약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나와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말은 좋지만 이분들이 과거 5년 동안 했던 행적에 비추어 보면 역시 이 자체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판단인 거고 진짜 통합은 윤석열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 이렇게 극적인 단일화 해야 되는 거. 또 이틀 전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조국 사태 때 조국 일가가 무죄라고 굳건히 믿고 시위를 했던 이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민주당에 속았다. 문재인 정부에 속았다. 이재명에 속았다. 나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만은 반드시 윤석열이 당선돼서 우리를 속였던 그 집단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몸에 들어가 있는 썩은 고름을 짜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살이 붙어가는 이 과정이 진정한 통합의 과정인데 그 세력들을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와 통합, 깨시민연대와 통합 모든 사람과 이 진정한 통합을 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통합이 윤석열 후보의 통합이라면 과거의 행적은 숨기고 말로만 하는 그런 얘기의 통합이 현재 이재명 후보의 통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모든 후보가 다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실천이 될 거냐.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은 누가 집권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 9일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즉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어떤 정치개혁 과제에서 대한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설사 이번에 집권을 못하더라도 그건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설사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도 미래로 네. 과학기술 중심 국가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런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어떤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새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극적인 단일화 합의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지난 13일 안철수 후보 국민 경선 제안해서 20일 단일화 결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까지 당시 모습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장소가 장소이니 망하면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습니다. 제 진심은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혀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저 때만 해도 진짜 끝났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시기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낮다. 생각을 다들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며칠 동안 있었던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해프닝들을 봤습니다.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 이걸 많이 봤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SNS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어제까지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안철수 만세를 외치고 있고, 예, 솔직히 이제 며칠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안철수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돌아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변호사들을 꾸려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퍼뜨렸느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퍼뜨린 겁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져가지고 안철수 만세 외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지난 수년 동안 안철수 후보를 비방해왔던 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조금 그 윤석열 후보하고 크게 틈새가 벌어지고 어떻게 이안 단일화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또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오늘 180도로 달라졌겠죠. 비판을 하고 있겠죠. 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정치의 풍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뭐 이 거대 양당에 무슨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싸우고 있고 그 사이에 안철수를 두고 이런 속을 벌이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크게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는 2014년에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도 하룻밤 사이에 통합을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하고. 예, 자기 주변의 동료들하고 제대로 의논을 했는지,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당 내에서부터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결정 국민의당 당원들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거 다시 짚어보면은 또다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같이 짚고 싶습니다. 김윤 본부장님, 그러니까 네. 김윤 네. 본부장님도 사실 안철수 후보의 측근이라면 측근인데 저는 측근 아닙니다. 예. 측근 아니에요? 아니, 공적인 제가 당의 본부장이죠. 네. 어쨌든 뭐 조직에서의 본부장,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맞습니다. 분인데 이게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 2시에 알았다 그랬거든요. 예. 이거 맞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보도가 나온 게 3시인데 조직본부장이 2시에 알았다는 것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경솔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게 한국 정치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DJP 연합을 통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 2002년 대선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가 이제 단일화했지만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깨졌는데도 노무현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졌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후보들의 어떤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느끼냐인 거예요.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이유는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유권자 심리가 두 가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밴드웨건 효과하고 언더도그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세로는 따라가는 경우와 밴드웨건이고요. 언더도그는 동정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가 깨졌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 뭉쳐서 이제는 노무현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정론, 언더도그 효과를 승리했다고 하면은 20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지지를 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권자의 심리를 봤을 때는 이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는 상당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느낌인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냐. 이 시대 정신을 담아내서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냐.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업적과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 판단으로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건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민주당에도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국민의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과는 저희도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3월 9일에 결과가 나오면 과연 언더독인지 밴드웨건인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단일화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고 희망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련 수순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의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뭐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보수 후보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결집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그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저 무렵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원로들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합니다. 내가 포기할게. 이걸 먼저 선언하고 나서는 사람이 여담 시대의 주인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의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지금 완주를 해서 당선되리라고는 아마 생각 안 할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정권 교체가 실패했을 때 생기는 이 책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완주를 고집을 하는지. 임명진 목사께서 그 지지를 철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안철수라는 사람과 협상, 협의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 아는 바가 있죠. 장준영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위원장이죠. 그렇죠. 이런 재밌는 말을 했죠.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안철수와 단일화 협상을 하도록 하라. 그럼 선거에 승리할 것이다. 양쪽이 완전히 진이 빠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득본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진짜 거진 수렁에 빠질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온 거죠. 사람들이 뭐 단일화하라 그러고 공동정부를 세우라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 최승현 의원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저 많은 원로들이 철회하는 이것도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좀 바꾸는데 영향을 줬겠습니까? 저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뭐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것, 이제 그 과정에서 안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특히 이제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서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결국 명분 얘기였어요. 안철수 후보는 일단 1차적인 가치, 뭐 제3당으로서의 국민의 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라는 기준이었는데 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지지율 차이가 좀 상당히 3-4배 정도 난다는 점이 부담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 여론조사 단일화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봤지만 룰 가지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나 질이 멸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나오는 이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상황에서 이 여론을 등지고 향후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 원로분들, 이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잖아요. 김동길, 임명진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공개적으로도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안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 정권 교체의 대명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윤 본부장님, 이상돈 교수가 얘기한 부분도 상당히 좀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하지 말고 상대 당이 단일화 협상하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가 좀 인연이 좀 깊은 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쭉 지켜보니까 대체로 한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우선 안철수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체로.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설프게 알면은 조금 알면은 이상돈 교수와 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싫어하게 된다. 싫어하게 되고 본인이 안철수 후보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쉽게 조롱하거나 폄하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거치면은 3단계를 거치면은 진짜로 깊이 알고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제 저걸 3단계까지 가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에 따라 또 편차도 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만약에 공동정부가 구성되게 된다면은 비로소 이제 진가를 이렇게 발휘하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2단계에서 3단계 이제 가야 이제 안철수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건데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전히 지지율을 보면 아직 많은 국민들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하고 이제 가까이서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두 후보가 좀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 이제 호감도나 도덕성 평가, 특히 한국갤럽에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계속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반사이득적 측면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조금 다시 보게 된 측면이 있었어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근데 또 예전에는 안철수 후보 호감도 굉장히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거둔 성과였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이 사퇴를 통해서 그 호감도가 과연 유지될 건가 저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호감도는 기존의 정치 구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나온 호감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퇴 그리고 국민의 힘과의 합당 이걸 통해서 한쪽 편의 이제 사람으로 거대 양당 중에 한 축으로 편입돼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그동안 낮아졌던 이유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낮아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걸 또 좀 비관적인 것도 함께 짚을 수밖에 없을 것 제가 한 같습니다. 말씀 더 붙이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서는 어떻게 정치를 하냐면 보통 이제 소수파에서 다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2011년, 12년 정치에 등장했을 때는 다수파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국민적 지지가 50% 이상 넘었는데 그 안철수 후보의 정치 역정, 일정들을 쭉 살펴보면은 다수파에서 계속 소수파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와 정치적 연대라든가 연합이라든가 당을 같이 했던 분들은 계속 깨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돈 교수의 저 얘기가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이제 마지막 안철수 후보가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승부수가 되길 좀 기원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네. 그렇지만 패착이 안 되길 좀 저도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입장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체로 다수는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압도적인 인기 여기에 편승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든 이해관계를 좀 실현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런 어떤 그 실망감이 거꾸로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거나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워낙에 지금 근본적인 정치 패러다임 혁신을 꿈꾸면서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하고 네. 예, 물론 뭐 제 자신의 역량이 부족입니다만 그렇지만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래서 저는 떠난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도 얘기하셨지만 전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3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사실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만나자면 만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당시에는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의미심장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하기로는 그동안 그 3주 동안에 왜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지 국민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답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단일화의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선거는 6일 남았고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토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 토론에서도 두 사람의 단일화를 암시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짜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입고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옷은 감색, 네이비색의 정장이었고 타이의 색상도 지금 붉은빛을 띠는 넥타이로 똑같아 보일 정도로 비슷한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뭐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닐 테지만 공교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단초들이
보이구나라고 사후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어제 저는 TV 토론 볼 때 역시 단일화 어렵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어느 느끼셨어요? 지점에서 그랬냐면 탄소 배출이 주로 네, 어디에 네, 집중됐느냐. 네. 그랬더니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에너지 믹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 문제 이것도 원자력도 주요한 에너지 믹스로 들어가야 이 CO2 문제 해결한다 이제 얘기를 하셨대 답을 네, 네, 했더니 네. 안철수 후보께서 아니다. 이게 이 시멘트 만드는 거라든지 철강 만드는 데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다. 네. 그다음에 의외로 소에서 나오는 방귀에서 탄소 배출이 많다.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길래 이게 오늘도 굉장히 매서운 공격이 들어오니까 역시 안 후보님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저는 어제 TV 토론 끝나고 사실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그랬을 2시까지 겁니다. 잠을 안 잤거든요. 네. 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한 2시 반쯤 연락이 오더라고요.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도 가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잠깐 탄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해놨거든요. 그때 이제 안 후보가 탄소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참고 좀 설명을 해달라. 그게 안 후보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존경도 표하면서 존중도 하면서 입장을 좀 밝혔던 게 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철강 생산할 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네.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생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그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 제가 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안 후보는 그래도 윤 후보를 공격하지만 윤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좀 참는 듯한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렇게 보셨습니까? 다른 의견이시죠? 뭐 단일화 때문에 참는 거 그렇지 않고 너무 해석을 과하게 했던 건가요? 사실 3차 경제 토론 때도 윤 후보가 실수를 했죠. 무리하게 이제 데이터 경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휘말려드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는데 윤석열 후보 이거 사람 간의 궁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다룰 때 좀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를 상대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 단일화 이런 여부랑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냥 궁합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단일화를 안 한다고 윤석열 후보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준석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1차 TV 토론부터 계속 그 테스트형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본인이 긴장하는 코드가 아니었었던가 그게. 그래서 그게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절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코드 차이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윤 앵커가 그 넥타이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 해석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상징적 우리가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앞서 자막에 뭐가 있었냐면 2차 토론 있죠. 법정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이제 얘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그거 우리가 아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고개를 맨날 도리도리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신은 그런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절레절레 한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법정 토론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TV를 정면으로 못 보더군요.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로 젓는 게 아니라 세로로 저으면서 밑에만 쳐다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볼 때 이제 고개를 또 끄덕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볼 때 그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래서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면은 유권자들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인지
고개를 끄덕거릴 것인지. 근데 그거에 매개체가 안철수 후보였다. 근데 저는 먼저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한 것이 유권자의 심리가 앞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박성준 의원님을 몹시 사랑하긴 하지만 이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고. 아니 제가 그 화면에서 비춰진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해석이었어요. 본인의 해석이시니까요. 예,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뭐 이런 단일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겠죠. 국민의당 관계자 분들도 오늘 새벽에 이 소식을 접했다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알 수 없었을 텐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게 조금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제스처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주거 여건도 열악하고 봉급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만혼을 하게 되는 것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후보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지적이다. 이제 이 분권의 문제,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신 거 보고 매우 놀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방 발전은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과 법률적인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벽에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고 한 언론에 의하면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대응하고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장윤미 변호사님 네. 본부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긴급 소집했죠. 왜냐하면 일단 대선판에서 상당히 출렁이는 변수가 하나 작동한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사실상 뭐 심상정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치 개혁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모멘텀을 좀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다만 사실 2차 토론회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어떤 정치 개혁의 이슈와 관련해서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는 대안을 제시를 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또 그 전제로 해서 안철수 후보, 민주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까지 연합해서 정치 개혁의 하나의 이슈를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어쨌든 전격적으로 그 입장을 좀 바꾸면서 네. 그런 부분이 무산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이다. 엄정 심판을 기대한다. 이제 사전 투표 하루 앞두고 또 선거도 6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윤 본부장님, 네. 민주당의 반응은 뭐 좀 예상은 하셨겠죠?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네. 그런 입장 표명하는 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딱 봤을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연합이냐, 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림이라든가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 모습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감동이 있고 동감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봐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몰려서 하는 거고 그러면 둘이 자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이 이제 비춰졌을 때 야합이 아니겠느냐?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고 그냥 일방적인 흡수 합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도 예. 결국은 이게 안철수 후보께서 완주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공동 구성하겠다, 통합정부 운영하겠다 그 얘기하고 단 한 치의 차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염증을 내는 이유가 자신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옳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그러다라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 얘기를 5년 내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긍정으로 생각을 해주고 국민 통합을 위한 진심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볼 때는 두 후보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들은 오히려 이제 말이 아니고 이걸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제로 국민들이 보여주냐 그것만 있지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에 저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벌어졌던 다른 후보들의 발언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했는데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는 자꾸 지어내십니다. 국가 채무로만 하겠다. 이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세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후보들끼리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복지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2시간 동안 있었던 3차 법정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여과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또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자, 저렇게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전을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여러 토론을 통해서 대장동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방송하고 김경진 의원도 방송하는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해야죠. 계속 어제 보니까 써준 거 읽고 있어요. 그 정도 생각을 정리 못합니까, 후보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죠. 대장동에 대해서 그동안의 생각 정리하지도 못해가지고 써준 거, 그 스텝진들 써준 거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하자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재명 후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저 자리에서 국민 앞에 내세워서 특검하겠다 하면 동의하면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피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한지 진검승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대장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피하는 것인지 저는 피하는 모습이었다, 전형적으로. 피하는 모습이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어제 말고 그 직전 토론회 때 마지막 발언 윤석열 후보가 아니 대구 고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 대구 고검에 좌천되어 있던 검사가 무슨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건 결재를 했습니까? 무슨 경기도 지사를 했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무슨 직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지어내서 윤석열이 대장동의 주범이다라고 지금 어거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검은 176석 가지고 있으면 진즉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이제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특검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어쨌든 대장동 의혹,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치열하게 맞붙었던 모습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입니다. 새로 조사가 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고 어제까지 조사가 된 결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판세를 전망하고 있을지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초박빙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모두 1%에서 2% 이내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진영의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 판세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박빙 열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다만 추세적으로는 뭐 저희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 지금 야구로 치면 9회 말이잖아요. 9회 말인데 몇 점 차로 보세요? 1점 차인데 예, 밀어내기냐 마냐 뭐. 저희들은
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노력을 한다면은 보수층도 더욱더 강고하게 결집을 하고 부동층도 우리 쪽으로 결국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이 윤석열 측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 샤이 이재명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샤이 찾는 사람들이 되게 현재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새로운 지지층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호남 지역에서의 정책 경쟁에 따른 약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여야 모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 실제로 뭐 그렇게 보여주는 지표들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얻을 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역대 사전투표율이었고 실제로 승리를 잡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서울시장 투표는 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뭐 조작, 무슨 위조 이런 의혹들을 상당히 많이 음모론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투표 때 뭐 정부에서 코로나 환자 수를 과장해가지고 투표에 못 나가게 할 수 있다라고 저어하면서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건 양당 서로 갖고 있지 않고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 지난 총선 때 26.69%가 아마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는 과연 30%를 넘어설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고 사전 투표율과 그리고 최종 투표율까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